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제가 요거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실무를 강의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중개업자들이 그 중개사고를 너무 많이 당하고 민사손해배상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실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계약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 장짜리 계약서를 계속 사용했는데, 그 한 장짜리 계약서 가지고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을 절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하고 그 분쟁을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행정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장짜리 계약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만든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이트는 마이하우스 SMB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하우스 셀앤바이죠. 그래서 이 아이프로라고 하는 부동산 이제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행정 책임하고 그다음에 민사 손해배상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중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중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면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중개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개사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행정책임. 가장 짧은 게 1개월의 영업정지죠? 행정책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공인중개업자가 1억 8천만 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사손해배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사손해배상을 한번 당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행정책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대한 해봐야 과태료 아니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그죠? 최고로 하는 게 자격취소죠. 근데 요 민사손해배상은 우리가 돈으로 요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거 완전히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책임은 어디서 일어날까? 그 다음에 민사손해배상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날까? 요것만 알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도인이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물건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그 물건을 사러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 매도인은 원래요, 매도인은 자기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요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은 항상 자기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실무에서 보니까 매도인은 이것들을 전부 다 숨기고 거래를 시도를 하죠. 특히 이제 사기꾼들은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지 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숨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개업자들이 이 매수인에게 지는 권리가 확인 설명 의무라는 거예요. 확인 설명 의무죠. 자,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의무가 어떻게 이행을 하게 되냐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한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매수인한테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가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사손해배상에서 확인설명 의무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매도인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제공받은 매수인이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수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이 매수 결정을 하게 된 모든 동기가 매도인하고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결국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개업자가 양 당사자 사이에 이제 하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요걸 작성하는 것은요, 요걸 작성하는 것은 이 행정 책임을 면할 정도로만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 설명을 정확히 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의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확인 설명서를 완벽하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 의무를 잘못 이행해 가지고 매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판례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에 전부 다 전세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깡통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현황을 갖다가 임차인한테 확인 설명해주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사손해배상은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책임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잘못이 있는 경우 행정책임을 받게 된다. 그러면 계약서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이 계약서는요, 어떤 일정한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원래 행정 처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 계약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단지 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떠한 형식의 계약서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짓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책임을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면 행정책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물어봤거든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매뉴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뉴얼이 없어. 그죠? 그 업무 편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업무 편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란 말이냐, 국토교통부도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시군구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걸 보셨어요? 제 카페 모르시죠? 제 카페가 박성원의 혼한 세상입니다. 제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죠? 박성원의 혼한 세상입니다. 다음 카페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중개업 창업하실 분들하고 예비 창업자들, 그 다음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예요. 여기다가 제가 확인설명서 작성법을 올렸거든요. 이따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어마어마하게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 우리 부동산은 굉장히 다양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도저히,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도저히 작성할 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무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이번에 협회에다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최소한 이 정도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행정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하자라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중개업자한테 확인할 게 계약서는 허위가 아니면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뭘 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1개월 행정처분이에요. 영업정지죠. 민원이 제기되면 무조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야. 그래서 무조건 1개월은 행정처분을 받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렇게 불명확한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에요. 그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대충 입고 오면은 뭐예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야. 그죠? 민원만 제기되면 무조건 그 조항을 적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우리가 감독 권한이 있는 각 구청이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연수구청이라든지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는 전혀 책임질 일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행정 책임을 이제 전혀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보게 되면은 무조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손해배상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 설명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남겨놔야 되죠. 자,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 중개업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 정보, 그 다음에 물건 정보,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의 현황,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 그 다음에 점유자 현황,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확인 설명을 해줬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확인 설명 의무를 지게 되느냐,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중개업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매도인이 우리한테 매도를 의뢰한 이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것 중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 설명해 줘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특히 이것들이 정비사업 지역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재정비 촉진구역에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확인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다세대 빌라 지역하고 단독주택 지역 또는 재건축 지역에서 중개업 하신 분들은 밤을 잘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정비사업에 들어갔던 비용,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 매몰 비용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고지를 해준 적이 없죠. 매매를 할 때, 그죠?
자, 근데 이 매수인들이 정비사업에서 해제 또는 취소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그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매몰 비용을 지금 상환해야 될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손해를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그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한테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천문학적인 그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가 1차적으로 국가 재원 중에서 그 다음에 지자체 재원,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 일부 빼고 나머지는 조합원이 지금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 지역에서 만약에 투자를 했던 사람, 내가 투자를 유치를 해서 샀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할 때는 방식이 뭐냐면 중개업자가 완전하게 자기 책임으로 확인 설명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도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까 이 사람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자료에 기반을 두고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중개업자가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그 업무 능력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두죠. 그래서 통상의 주의 의무로 알 수 있는 사항도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그래.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재개발, 재건축 잘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판사님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정비사업이 취소 해제가 되면 매몰 비용이 충분히 발생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날로.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협회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겠죠? 우리는 공제증서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산을 빨리 다 뺏어올려놨죠?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들은 재산을 절대 소유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할 때는 모든 재산을 와이프나 이제 남편 명의로 다 돌려놓고 혹시 그거 다 팔아갖고 떠날까 봐서 또 다른 방지책을 마련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남편분들이 우리 그 부인들한테 자꾸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라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인 명의로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자격증 따. 그래서 내가 밀어줄게 해. 근데 야, 위험하지 않냐. 공인중개사 하다가 사고 나면은 구상권으로 재산 다 날라갈 수 있으니까 나 앞으로 돌려놓고 해. 그죠? 그래서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한 다음에 신나게 쓰고 노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책임을 우리 중개업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그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무조건 해야 되죠. 근데 서로 다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자기가 자필 서명으로 자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계약서에 보면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필로 기명을 하죠. 쓰죠. 내용을. 그런 것처럼 우리 계약서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볼펜을 주고 따라서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 깨알 글씨로 이렇게 돼 있겠죠.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다 했고 매수인은 그것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매수인이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확인 설명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지가 확인 설명 다 들었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이 한 줄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뭐라고 써요?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임. 재단권 얼마 설정되어 있음. 근데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임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자담보 책임, 누수가 발생을 하면 다툼이 생기죠.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다. 그건 우리를 갖다가 이 중개사고로부터 절대 방어해주는 그런 특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걸 쓰지 마라 그래요.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인 그 어떤 소린지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사손해배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리취득중개 의뢰인에게 다 설명을 했다라고 누가 시인하면 돼요? 매수인이 시인하면 된다.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계약서에는 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 설명 받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약이라고 넣는 거 뭐예요? 그거 하나면 민사손해배상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그죠? 행정책임 벗어날 수 있고 민사손해배상 책임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중개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돈만 벌면 돼요. 돈만 벌면.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중개업은 돈이 어디서 나와요? 계약서로부터 나오죠. 그죠? 계약서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계약서를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 작성법 강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배우러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 그러니까 아니 계약서 그걸 누가 못 쓴다고 계약서 쓰는 걸 배우러 오냐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건 단순한 기재 방법이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단순한 기재 방법을 가르치면 웃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그 아이프로라고 하는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보면 요거 이제 일반 계약서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한 장짜리 계약서예요. 그러면 다른 계약서하고는 달리 이 관리용 제목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룸 지역이라든지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님 건물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줄 때는 내가 계약서를 작성한 기록이 한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용 제목에다가 박 사장님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원룸 주택 같은 경우는 집원수를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전세 계약을 쓰든 월세 계약을 계속 쓰든 쓰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가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개 중에 몇 개가 전세로 나갔고 몇 개가 월세로 남았고 몇 개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몇 호가 언제 계약 만료가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관리용 제목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부동산 표시 이거는 등기부를 보고 기재를 하죠. 그죠? 원래는 그래서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계약의 내용에 가서 목적물을 특정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부동산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이 오로지 딱 이렇게 하나로 돼 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빌라 매매해 보셨겠지만 집주인이 이렇게 1호하고 2호하고 터서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통째로 매매를 원할 때 그러면 계약서를 101호 하나를 써야 돼요. 102호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돼요. 그죠? 요걸 계약서는 한 장을 써야 되느냐 101호, 102호 따로따로 써야 되느냐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요게 아버지가 살고 자녀가 살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계약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계약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한 장짜리를 쓸 때는.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요게 기본이지만 시골집은 이렇게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2개 있을 수도 있죠. 반대로 건물 하나에 여러 개 토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를 갖다가 절대 표시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 계약서에는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를 다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우리가 계약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민법에서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부분은 등기부만 보고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의 주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하러 나온 계약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꼭 구별을 합니다. 권리 변동의 기속 주체라는 매도인, 매수인하고 계약자라는 거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는 이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죠?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위임 계약에 의한 수임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 권리가 없는 제3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이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 가지고 행정처분을 당하면 내가 바보야. 그죠? 매매계약서는 뭐기 때문에요? 채권이고 채권계약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누구 사이에서만? 이 계약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가지고 행정처분을 당하면 절대 안 돼. 이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본인한테 미치냐 안 미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적격 서류를 다 갖추고 있느냐, 요걸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의 계약 관계가 권리 변동 후 주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장짜리 계약서에는 절대 그런 구별이 존재하지 않죠. 자, 한 장짜리 계약서 밑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 변동의 귀속 주체라는 거하고 법률 행위자라는 개념이 전혀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자가 계약을 할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나올 때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임인이, 제3자가 올 때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만이 이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매도인이 쉽게 말해서 5명 공동 소유더라, 이거는. 그러면 계약서에 아까 매수인은 한 칸 있는데 5명을 다 쓸 수가 없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다르더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토지하고 이런 문제죠. 건물은 갑, 땅은 을 소유예요. 이거 매매를 하려고 해.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 그죠? 갑, 을은 뭐예요? 갑, 을은
권리 변동의 기속 주체라는 거죠. 계약하러 나오는 사람이 값만 나올 수 있고 을만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변동 후 기속 주체는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계약서에 그대로 기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도인을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매도인은 만약에 소유자가 누구냐, 그죠? 그 다음에 이 매도인의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등기부를 보고 보는 거예요.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분할 범위는 어디냐.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 중에서 처분할 범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 매수인에는 취득할 범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 변동 후 귀속 주체에는 이것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의 기속 주체에는. 자, 그리고 나서 계약 당사자가 나중에 계약의 내용을 다 합의를 하고 그 계약 내용이 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계약서가 이제 불성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약에 우리가 계약서 작성을 쓰는 걸 배운다 그러면 이걸 쓰는 걸 배우는 건데 이것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안 써봤으니까 폼을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계약서 작성 이번 과정은 이 모든 계약서 폼을 다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기입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업무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죠. 이 정도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단순한 계약서 기재 방법은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저렇게 화면을 보면서 계약서 모든 형태의 계약서를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배우러 오는 거 아니죠. 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우리는 할 줄 아냐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가장 최근에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토지가 나대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임차인이 임차를 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물류창고로 쓰다가 사용하다가 10년 동안 사용한 이후에는 이 건물을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 주겠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임차인이 먼저 제의를 해온 거예요.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대지로 놀고 있는 땅 보면 야, 저 땅을 내가 건물을 올려서 장사를 하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그 땅 임차 좀 하자 그러니까 임대인은 겁이 나죠. 왜냐하면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그죠? 수도 없이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그냥 놀리더라도 재산세만 내고 놀리더라도 임대 안 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중개업자가 임대인한테 가서 요즘은 회장님 그래야지 좀 통하죠. 회장님 뭐가 고민이세요? 물어봐야죠. 뭐가 고민이세요? 뭐가 무서워서 임대인을 못 주냐?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대로 계약서를 써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계약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한다 그러겠어요? 안 한다 그러겠어요?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이 지금 보증금 1억 5천에 1억 5천만 원에 월 차임이 900만 원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럼 수수료 얼마 나와요? 토지니까 0.9% 넣어서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월 차임이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 곱하기 100 더하기 1억 5천 곱하기 0.9 수학 잘 하시는 분 이럴 때 스마트폰 꺼내갖고 빨리 계산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그럼요. 자, 내가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입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못 가져오느냐 이런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한 계약서 쓰는 건 이것은 중개사고를 방지하는 기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되는 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특수한 형태가 있는 그 특수한 거래들을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에 물리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런 거예요. 시골 그 집을 거래하는 사람은 요게 집이고 요거 전이고 요거 답이야. 근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10억 이렇게 매매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물리적 특성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계약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권리관계,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부동산의 가압류, 그건 뭐 제일 쉬운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아예 뭐예요? 경매 진행 중인 거. 그것도 뭐 한 번 유찰된 거, 아니면 아예 낙찰된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중개업자들은 그런 것들을 거래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깡통인 주택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경매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위험이 존재하는데 위험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 위험을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 중개업자가.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서 그 위험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굉장히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초과중개 수수료 줘도 문제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양 당사자한테 이득이 발생하도록 계약을 체결시켜주면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경매 시간에 배운 거죠. 근데 경매에서 배운 게 아니고 우리는 중개 실무예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가 없어지겠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지고, 특히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물건에 어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만이 이걸 제거하는 방법을 알게 되죠. 무슨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떤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하고 당사자가 그걸 처리하기 위한 합의 절차를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거래상 특수한 상황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중개업자들이 알면 돈을 버는 거고, 모르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당사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게. 자,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임대인이 아파트를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근데 전세 조건이 뭐냐면 딱 1년만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1년 후에 자기 자녀가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딱 1년만 살 것을 요구해. 근데 임차인은 당연히 그런다고 들어오죠. 1년 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더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아니면 내가 비워주는 대신에 돈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대인들이 하도 당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아예 전세를 주느니 차라리 비워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가 가서 그러죠. 아이, 뭘 집을 비워놓으면 뭐예요? 월세를 놓죠. 그죠? 월세라도 놓읍시다. 전세를 놓든지 월세를 놓든 이걸 우리 중개업자가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임차인이 뭘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특히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2년 동안 살 권리가 있다 그래. 웃기는 소리, 그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웃기는 소리야. 우리 중개업자들이 볼 때는요, 당연히 맞는 소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으로 딱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약도 잘못 쓰면요, 그 특약도 강행법규, 편면적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효력이 있도록 특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법적 지식이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득을 해서 그 부당한 주장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실제로 이제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계약을 성사시켰으면 뭘 받아야 돼요? 중개보수라는 걸 받아야 되죠. 근데 중개보수 못 받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지금 빌라 쪽에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장 인정작업 뜨죠. 그러니까 많이도 못 떠요. 그죠? 그러면 200~300만 원 인정작업 떴다가 당연히 매도자가 인정해주면 좋은데 매도자가 초과 중개수수료 받았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럼 곤란하죠? 항상 앞으로 우리가 이 중개보수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뢰인들이 중개보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개보수가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중개보수가 아닌 것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중개보수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개보수니까 행정책임도 당하는 거죠. 행정처분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중개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중개행위가 있어야만이 중개보수를 받는 거죠. 중개행위가 있으니까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정처분을 안 당하려면, 자, 중개보수가 500만 원 나왔어요. 나는 근데 1000만 원을 받았어. 자, 아주 떳떳하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간이 콩알만해지고 맨날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1000만 원 받을 때는 좋죠.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괜히 받았네.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은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고 불면의 밤을 보내다 보면 완벽하게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겠죠?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사고를 당한 사람을 봤는데요. 1년 딱 되니까 두 부부가 완전히 날씬해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뭘 없애면 돼요? 중개행위가 없도록 하면 되죠. 그러면 중개보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분명히 중개를 했는데요. 중개행위가 아닌 걸로 만들면 돼요. 자, 그 논리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의뢰인이 중개업자한테 의뢰를 딱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민법 위임에 준하는 중개계약이 성립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이거든요. 중개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야. 우리는 계약서 써본 적도 없고
아무 합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의뢰인하고 너하고는 중개 계약이 성립돼 있다. 이렇게 우기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 대가로 그래서 행정처분도 나오고 민사손해배상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받아야지. 그죠? 근데 개뿔, 그 중개보수 그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것도 많다고 반으로 확 자르면 웃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책임만 지고 보수는 이걸 누가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대변인 협회가 이런 걸 막아줘야지. 그죠? 왜냐면 중개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 책임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그렇게 당하는데 정당하게 권리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쥐꼬리만 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토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중개행위로 해서 내가 돈을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럴 때는 중개보수만 갖고 절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뢰인이 계약을 하지 못한 걸 내가 체결시켜 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중개 의뢰 계약을 먼저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컨설팅 계약이라든지 별도의 제가 지금 고안하고 있는 매매, 그러니까 매매 위탁 계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위임 계약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계약 관계로 해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해주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당국에서 그러잖아요. 야, 웃기지 마라. 너 중개행위 한 거 다 알고 있어. 그죠? 아니, 나 진짜로 컨설팅을 했는데? 야, 다 알아. 너 중개행위 해놓고 컨설팅 계약서 쓴 거 알아. 그죠? 계속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중개계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컨설팅을 하든지 인정작업을 하든지 그런 거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중개의뢰계약을 해제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의뢰인이 나한테 의뢰했던 걸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행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개행위를 없애놓고 컨설팅 계약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갖고 공무원한테 딱 갖다 주면 야, 초과중개 수수라고 나 불렀어? 그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나를 초과중개 수수료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공인중개업자 사이에는 무명의 중개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냐? 그 중개행위가 있지 않느냐? 계약서를 딱 꺼내는 거죠. 야, 이 의뢰인이 나한테 중개 의뢰계약을 해제를 해서 의뢰인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중개 의뢰계약이 없고, 그죠? 나는 이 사람한테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합법적인, 합리적인 대응을 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죠? 선생님을 몰라 뵙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업자들이 돈 버는 데 있어서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중개사고 한 번만 딱 일어나게 되면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중개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무장을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무슨 능력?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계약서를 쓰는 툴은 제가 아이프로라는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을 약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제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배우면 집에 가서 사용 연습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이 그럼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월 사용료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연회비가 100만 원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 가입 기간 동안에는 1년에 이제 33,000원. 1년 사용료가 33,000원인데 이건 영원히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요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33,000원만 결제하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상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제가 만든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대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저런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이 나왔을까 아마 놀라시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